안녕하십니까. 지역사회복지론 제4주차 2차 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방자치제와 지역사회복지라고 하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1차 시에 이어서 2차 시에 다룰 주제는 세 번째 다룰 화두가 되겠죠.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어졌을 때 지역사회복지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지역사회복지의 영향을 살펴보면, 자,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 좋은 점이 뭐가 있을까요? 자, 첫 번째는 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지역복지가 또 활성화될 수 있죠. 주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켜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 지역의 문제를 지역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본다 그러면 주민들의 참여가 자유롭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을 경우는 이 지방자치제가 좀 무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현대 사회가 되면서 다른 사람의 어떤 문제에 관여하기보다는 개인주의적인 어떤 성향들을 많이 갖기 때문에 이런 또 부정적인 측면들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가 최근에 어떤 우리 사회의 변화를 보신다 보면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한 지금 상황에 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런 인구 감소라고 하는 것이 지역 사회의 어떤 모습을 급격하게 변화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방정부 차원의 어떤 대응 노력만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고, 국가적 차원에서 어떤 정책적인 노력과 지방정부의 노력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고, 여기에 지역사회를 이루고 있는 다양한 구성원들의 관심과 참여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두 가지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 지역사회가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KBS는 이번 한 주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 소멸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기획보도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1년에 단 한 명의 신생아도 태어나지 않으면서 인구가 감소하고 변화하는 농촌 마을의 실상을 김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면민 화합대회, 유출 던지는 사람도 구경하는 사람도 고령자뿐입니다. 1950년대 5,800명이 넘던 주민이 지금은 700명대로 줄면서 지구대 한 곳과 나홀로 소방서 등 최소한의 관공서만 남았습니다. 면사무소에서 차로 10여 분 더 들어간 산골마을. 주인 떠난 빈집들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하루 4차례 운행하는 시골버스도 텅텅 비어다니기 일쑤입니다. 여기는 젊은 사람층이 없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처음에는 잘 올라오시다가 1년 지나면은 아이고 올라오시다가 나중에는 지난 2014년 아현이를 끝으로 삼척시 노곡면은 3년째 출생아가 없습니다. 아현이도 내년이면 유치원 있는 도심으로 나가야 합니다. 제일 큰 문제는 아이들 학교 문제인 것 같아요. 교육 문제가 제일 크고요. 4곳이나 되던 초등학교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지난해 2월 졸업생 1명을 끝으로 이 학교는 86년의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아이 울음 끊긴 농촌 마을은 다시 일손이 모자라 악순환을 겪습니다. 일하면 사람이 없으니까 갈 데가 어디서 이렇게 합니까? 그래서 지난 2015년 강원 지역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는 전국 꼴찌인 6.58명. 심각한 인구 감소는 우리 마을의 모습마저 바꿔놓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문영입니다. 자, 인구 감소라고 하는 것이 그 지역 사회의 모습마저도 굉장히 급격하게 바꿔놓고 있는 지금 상황을 아마 보시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영상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내년부터는 당장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든대요. 이거 뭐 얼마나 심각한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인구 절벽 현상이 어느 정도로 지금 빠르게 추세가 이어지고 있냐면요. 우리가 뭐 브라질, 멕시코 이런 중남미의 신흥국보다도 훨씬 빠르고 OECD를 기준으로 보면 OECD 평균보다 고령화 현상이 4배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고령 인구가 65세 이상이라고 전제를 하면요. 지금 현재 한 13%를 넘어서 14%로 가고 있어요. 2020년에서 2030년 이게 더 빨라질 거라고 예상하는 학자들이 많은데 이 65세 인구가 인구의 20%가 되면요. 고령 사회를 넘어서 이제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는 겁니다. 문제는 속도, 추세가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이 빠르다. 이게 어찌 보면 대응 전략을 좀 거의 무용화 시켜버리는 그런 일일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015년에 출생 통계 이제 확정치를 보면요, 이제 출생아 숫자가 작년에 43만 8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2012년에 48만 4천 명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떨어져서 2013년, 14년이 다 43만 명대예요. 근데 이렇게 숫자로만 얘기하면 43만 명은 많이 난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제 합계 출산율이라는 거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합계 출산율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한 여성이 평생 낳을 걸로 예상되는 아이 수예요. 네. 근데 여성이 혼자 아이를 낳나요? 남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쉽게 말해서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둘이 세상에 태어나서 둘은 낳고 가야 되는 건데 문제는 이게 1.239명이에요. 어머. 그러니까 굉장히 작년보다 조금 오르긴 한 거지만 굉장히 낮은 수준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보니까 일반적으로 1.3 이하면 초저출산 국가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2005년 뭐 1.076명, 그러니까 한 명, 둘이 결혼해서 한 명 낳는 거예요. 그때는 조금 늘긴 했지만 지금 15년째 이 초저출산국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OECD 국가 중에서도 폴란드 정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는 현상이에요. 자, 좀 전에 말씀드린 합계 출산율과 관련된 내용을 잠시 좀 수정을 한다 그러면, 자, 2015년 기준으로는 1.2명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난 2019년 연말 기준으로는 0.9명대까지로 지금 낮아졌습니다. 사실 결혼을 했을 경우는 한 명을 채 낳지 않고 있는 지금 상황에 있다라고 할 정도로 초저출산 국가에 우리나라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로 갈지 미래가 어느 정도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예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어졌을 때 지역사회 복지의 어떤 개선 방안이라고 지금 제가 제시를 했는데요. 이 문제는 이 개선 방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가자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지역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가 공공부문은 보건복지부계와 행정안전부계로 구분되어져 있고 민간 부분은 지역사회보장 협의체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연계가 좀 잘 되어 있지 않는 부분들을 조금씩 연계를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내용을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대개 사회보험제도를 가지고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사회보험제도의 경우는 자,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뭐 이런 것들 한번 보십시오. 자, 국민연금 같은 경우 고용보험 같은 경우는 고용노동부에서 관할을 하고 있죠. 산재보험이나 이런 것들은. 근데 근로복지공단을 설정해 놓고 각 지방 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자,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을 두고 있고 각 지방 사무소를 두고 있고 건강보험 역시 보건복지부가 관할을 하고 있고 각 지방에 지부를 두고 있습니다. 자, 이런 수직적인 어떤 위계를 가지고 전국적으로 사회보험제도를 관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와는 좀 상대적으로 공공부조 프로그램, 기초생활보장제도라든지 긴급복지지원이라든지 노령연금이나 이런 기본적인 사실 공공부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어떤 공적인 전달 체계를 따로 마련해 두고 있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에. 그래서 기존에 갖춰져 있는 행정안전부 산하에 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전달 체계를 그대로 활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공공부조 제도와 관련된 업무 지침을 광역자치단체로 내려주면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기초자치단체로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읍면동으로 내려주는 어떤 이런 형태를 통해서 업무가 전달이 되어진다라고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그 전달 체계가 각 부처 간에도 사실은 민간과 공공 영역 간에도 사실 연계가 잘 이루어져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공공 부분 같은 경우는 행복이험 시스템이 2010년도에 만들어지고 2012-13년도부터는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으로 통합이 되면서 공공 영역에서는 이제 시스템이 통합이 되어져서 일원화된 어떤 관리 체계가 만들어졌지만 여전히
민간과 공공 영역 간에 좀 협력해야 될 부분들은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재원의 확보와 관련된 부분도 앞으로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공공부문 같은 경우는 이제 중앙부처와의 어떤 논의구조 속에서 사회복지 재정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기획재정부랑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민간 부분은 주민들의 어떤 참여를 통한 주민 자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민간 조달 방식을 보면 정부의 어떤 보조금이라든지 수익 사업이라든지 후원금이나 이용자 수입 등이 있는데, 물론 이제 지난 1997년도에 사회복지 공동모금법, 그래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민간 자원을 확보하고 이것을 다시 지역으로 환원시켜주는 어떤 활동을 통해서 지역복지가 활성화될 것이다 라고 또 기대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좀 더 확대가 되어질 필요는 있겠고요. 세 번째는 이제 전문 인력의 어떤 배치를 통해서 전문성을 좀 더 강화시켜 나가는 노력이 지역복지를 활성화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건데요. 공공 영역에서는 지난 1987년부터 사회복지 전문 요원 제도라고 해서 읍면동마다 배치되어 있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을 배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전문 인력들이 공공 영역에는 배치가 되어졌었고요. 민간 영역에도 사회복지 관련된 기관의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전문성,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업무의 질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역량 강화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중요한 또 내용 중에 하나가 사회복지 서비스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공공전달체계 변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사실 90년대 중반부터 후반까지는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이 시행된 바 있습니다. 이것이 2000년대 초반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범사업을 거쳐서 2004년 5년에는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이 이루어졌었고, 이후에 2006년 7월부터 전달체계가 개편되면서 주민생활지원 서비스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읍면 동사무소였다면 이때부터는 주민센터 형태로 이제 바뀌게 되죠. 그러다가 2010년도에 오면서 사회복지 통합정보망이라고 하는 행복이험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이걸 통해서 시군구 단위의 위기 가정에 대한 사례관리 사업이 이제 실시가 되게 되고요. 자, 희망복지지원단이 2012년도에 시작되면서 시군구의 통합 사례관리 사업이 시행됩니다. 자, 그러다가 기존의 사회복지 통합정보 시스템이라고는 행복이험을 각 정부 부처 간에 일원화시키는, 그래서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완전 개통하는 것이 2013년부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15년도에 맞춤형 복지가 2015년 7월부터 시행되면서 2016년도에 읍면동의 복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맞춤형 복지팀이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읍면동 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이것을 행정복지센터로 전환을 하게 되고, 행정복지센터에서는 개인별 맞춤형 통합 서비스라든지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라든지 민간 자원을 연계하는 이런 업무들을 이제 담당을 하게 되고, 이것이 2016년 3월부터 시작돼서 지난 2018년도에 이런 행정복지센터로의 어떤 전환이 이루어졌다. 이런 그 공공전달체계의 변화 과정을 기본적으로 이해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종종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에서도 간혹 출제되는 바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지역사회복지 지방자치제와 관련된 부분도 물론 해당되겠고요.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에 대한 설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1번은 92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졌다. 2006년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이 종료되었고 2010년부터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행복이험이 개통되었다. 4번 2009년에 낮은 복지 체감도, 비효율적 복지 서비스 제공 등의 문제가 지적되면서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안이 마련되었다. 5번 2013년 개통한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은 보건복지부 관할 서비스의 수급 이력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자, 보기 5가지 중에서 4가지는 제대로 작성이 되어져 있고 하나만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정답은 5번이 사실 되겠습니다. 자, 행복이음이라고 하는 시스템, 사회보장 통합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행복이음 시스템은 2010년도에 출발을 했지만 이것이 각 부처 간에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좀 애를 먹다가 2013년 1월부터 완전하게 정부 부처 간의 업무가 통합이 되면서 단일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각 부처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중복 지원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됐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고 있는 서비스 수급자의 어떤 이력 관리를 통합적으로 하기 위한 시스템이 아니라 각 부처의 복지 관련 정보를 연계해서 복지 서비스 이력을 관리해서 서비스의 누락이라든지 중복을 방지하고 중앙부처의 어떤 복지 사업의 정보를 제공하고 또 복지 사업의 업무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서 개통된 시스템이다. 그래서 사회부장 정보 시스템이 갖는 의미를 또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화두가 되는 주제는 지방자치제의 사회복지적 성격이 되겠습니다. 자, 지방자치제가 그러면 실시가 되어졌을 때 이 지방자치제는 사회복지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지역복지 동향을 한번 살펴보면 지방자치가 갖는 부정적인 어떤 양상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자치가 실시되어졌을 때 주민 참여가 확대되어지고 지역복지가 활성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는 음양의 조화, 빛과 그림자가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과는 또 다른 부정적인 측면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자원 분배를 둘러싼 갈등이 발생할 수 있죠. 왜?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재원은 한정적인데 각 17개 광역시도에서 이것을 가져오기 위한 어떤 서로 간에 보이지 않는 어떤 노력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고 우리 전라남도만 보더라도 22개 시군이 있습니다. 이 22개 시군도 제한된 복지 재원을 좀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한 나름의 각 지역마다 나름의 이런 노력들을 또 기울이다 보면 지역 간의 어떤 여러 가지 다툼이라든지 불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자, 사회적 형평성의 문제 그리고 지역 이기주의 이런 문제들이 지방자치가 갖는 부정적인 양상 중에 한 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우리 지역 이기주의 문제로 제시가 되는 것이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님비 현상이 되겠습니다. 이 님비 현상의 첫 이니셜을 각 따져보면 Not in my backyard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 집 근처 뒤에는 이런 혐오 시설이 들어올 수 없다. 뭐 화장장이나 쓰레기 매립장이나 복지시설, 장애인시설 이런 시설들은 혐오 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이 들어오면 우리 지역의 어떤 토지 땅값 이런 것들이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부적절한 그러니까 거부하거나 반대하는 어떤 이런 활동들을 기울이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님비 현상이라고 하고 또 핀피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Please in my front yard라고 하는 건데요. 혁신 도시를 유치할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관공서가 들어오거나 이런 혁신 도시가 들어온다 그러면 플랜카드나 현수막을 걸어붙이면서 우리 지역으로 유치하려고 하는 엄청난 노력들을 기울이잖아요. 이런 것들이죠. 이런 혁신 도시가 들어서면 우리 지역이 활성화되고 우리 지역이 굉장히 그 땅값이 오를 수 있고 우리 지역이 갖는 어떤 유용성 이런 것들을 따져서 우리 지역으로 유치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도 일종의 지역 이기주의의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자원에 대한 어떤 효용성, 그러니까 제한성 혹은 한정성과 관련된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님비 현상을 좀 더 극대화시켜서 표현하는 것이 이 바나나 신드롬이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build absolutely nothing anywhere near anybody라고 하는 건데, 자, 이런 혐오 시설은 누구도 우리 어느 지역에서도 이런 것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떤 의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지역 이기주의를 나타내는 예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지방 정부가 지역 사회복지와 관련된 어떤 동향을 얘기할 때 또 다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중앙정부 차원의 어떤 사회보장 수준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종의 내셔널 미니멈, 국민 최저한의 어떤 수준. 기본적으로 일정한 수준을 정해놓고 그 이상이 되게끔 해주는 노력들이 국민 최저한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사실 2015년 7월 이전까지는 사실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의 기본선이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해왔던 것인데요. 이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수준이 낮아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2015년 7월 맞춤형 복지 제도가 시행되면서 그 최저생계비가 아니라 중간소득 혹은 중위소득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좀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조금 더 높이자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취약성을 갖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일종의 내셔널 미니멈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와 가까워 있는 일본의 경우는 지역 차원의 그러면 최저한의 어떤 기준을 만들자라고 했을 때 시블 미니멈이라고 얘기를 하고, 일부 학자들은 리저널 미니멈, 소규모의 어떤 지역 사회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지역 사회의 어떤 최저한을 정하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 사회 복지의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지방 정부 차원의 어떤 노력이 필요한데, 이를 커뮤니티 미니멈, 지역 사회를 기반으로 한 어떤 최저한의 어떤 수준을 정하자 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일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방 분권 혹은 지방자치가 갖는 긍정적인 측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측면과 또 더 이어서 말씀드리자고 한다면, 조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죠. 지방정부가 지방정부 차원에서 그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계획하고 기획하고 또 실행하고 평가해 나가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좀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고, 지역 주민들이 지역사회 문제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뒀다라고 하는 또 긍정적인 측면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역 주민과 사회복지 대상자에 대한 접근성이 좀 더 높아질 수 있죠. 보편적인 프로그램보다는 그 지역의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들이기 때문에 훨씬 더 접근성을 보장해 줄 수가 있겠고, 또 지역마다 그 전문 인력을 배치를 해서 전문성을 좀 더 향상시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다양한 어떤 비정부, 중앙정부가 아니라 비정부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제3세트, 민간기관이나 자원봉사 센터 등과 같은 활용이 또 가능하다. 소위 말하는 이제 복지다원주의적 관점에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차원에서 복지의 어떤 공급의 기본적인 주체로서 역할을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사회에서는 사회복지의 공급 주체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라고 하는 것 외에 기업이라든지 종교조직이나 비공식 조직이나 이런 영리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관점이 복지 다원주의적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 분권, 지방자치가 이루어졌을 때 이런 복지 다원주의적 관점에서 다양한 어떤 주체들의 참여를 가능하게 만들고 이들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에 우리가 다뤘던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는 것, 그리고 이것이 이 그러니까 지방자치제가 갖는 사회복지적인 어떤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었을 때는 반드시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또 부정적인 측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고 또 부정적인 측면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방자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런 부정적인 측면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겠고, 또 긍정적인 측면들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어쨌든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많은 구성원들의 관심과 참여가 있어야 되고, 이 참여가 보장되어지고 주민들을 조직화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들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이 수업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지역의 구성원으로서 우리 지역에 있는 다양한 문제나 이슈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런 문제 해결에 여러분도 함께 참여할 때 이것이 진정한 복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회복지는 우리의 생각이나 관념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의 어떤 지역사회 속에 녹아있는 것이 진정한 사회복지입니다. 그래서 사실 사회복지라고 했을 때는 일종의 유비쿼터스 복지, 어디에나 두루 존재하는, 어디에나 두루 편재하는 복지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흔히 우리가 사회복지라고 했을 때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에만 한정된 것이 복지가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 두루 서며 있는 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사회복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2차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